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오늘은 너무 쉬운 주식 재무제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지난 시간 포괄 손익계산서에 이어서 기업의 가계부로 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보는 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란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산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산, 남의 돈인 부채, 내 돈인 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와 자본은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는지 알 수가 있고요. 자산은 이 조달한 자금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는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됩니다. 부채 플러스 자본은 자산이 된다라는 등식이 성립되는데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 빚진 돈이 얼마인지 이것이 부채고요. 그리고 자기 돈이 얼마인지 이것은 자본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기업이 소유한 공장, 건물 등 재산이 얼마인지 이게 자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요약하자면 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어떤 활동에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어렵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 집 한 채씨 사례인데요. 나 집 한 채씨는 집 한 채만 딸랑 갖고 있다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집 한 채씨는 아파트를 10억 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와 같은 자금을 조달해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은행 돈 5억 원, 빚이죠. 내 돈 5억 원. 그래서 아파트 10억 원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 조달된 금액으로 자산 아파트 10억 원이 생긴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말하자면 아파트는 자산이 되는 것이고 은행 돈은 부채, 빚이 되는 것이고 자본은 내 돈 5억 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은행 돈과 내 돈 10억 원이 아파트라는 자산 10억 원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드리자면 이와 같은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자본과 부채라는 돈이 어떻게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한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약 재무상태표인데요. 보시면 이 기업은 자산이 이와 같고 부채가 이렇고 자본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아까 등식이 성립할 텐데요. 보시면 자산 5,409억 원은 부채 2,615억과 2,794원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 및과 부채 밑에 표시된 것을 설명드리자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합이 자산이 되는데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1년 안에 돈이 되는 자산, 1년 안에 무조건 돈으로 쓸 수 있는 자산이고요.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즉 1년을 기준으로 1년 안에 현금으로 쓸 수 있냐 없냐, 이 기준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채에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있는데요. 이거는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이라 할 수 있고 비유동부채는 만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빚이에요.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빚. 그래서 이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돈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고 빨리 갚아야 하느냐의 기준인데 이것을 1년 기준으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로 두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방 씨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빵집 개업을 한 납방 씨는 빵집을 차리고자 5천만 원을 준비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이와 같은 모습에서 5천만 원은 자본금이 되겠죠. 내 돈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 5년 만기 담보대출 5천만 원을 빌려서 1억 원 빵집을 구입한다. 5년 후에 갚을 돈이니 이거는 1년 후니 비유동 부채에 담보대출 5천만 원이 기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내 돈 5천만 원과 빚 5천만 원으로 가게가 생겼어요. 비유동 자산으로 빵집 1억 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빵집 개업을 위해 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렸는데 6개월 후에 갚기로 약속을 합니다. 6개월 후에 갚아야 되니 1년 안쪽이죠.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1년 안쪽이니까 친구 돈 2천만 원 유동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빵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죠. 1천만 원짜리 제빵 기기를 구입한다. 빵을 만들기 위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비유동자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빵을 만들기 위해서 빵 재료를 500만 원 구입한다. 이거는 빵을 만들어서 팔기 위한 재료로서 빵을 팔면 다시 현금화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빵 재료 500만 원은 1년 안에 현금화 충분히 될 수 있는 유동자산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500만 원은 빵가게 운영을 위해서 그냥 통장에 넣어둔다. 그러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500만 원은 유동자산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돈 5천만 원과 남의 돈 7천만 원으로 자산이 1억 2천만 원이 된다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시 유동, 비유동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동자산은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1년 안에,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 보유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는 자산, 빵가게, 제빵기기. 유동부채는 빚 중에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해서 갚아야 될 것.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해서 나중에 갚아도 되는 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두었는가? 그 다음을 보시면 유동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비율. 단기 채무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유동비율은 아까 1년 안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에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을 나누는 비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기업을 보시면 유동자산이 4,316이고 유동부채가 2,494라면 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173.1%라는 게 나오는데요. 유동비율을 보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년 안에 내가 가지고 있을 현금이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거의 2배 가까운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100% 미만의 유동비율은 어떨까요? 100% 미만이라는 것은 내가 1년 안에 갖고 있을 현금이 1,000원인데 1년 안에 갚을 돈이 1,500원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빵집 사례로 보자면 돈을 더 빌리거나 수익을 2배 이상 내서 갚을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요, 부채 비율인데요. 부채 비율은 너무 잘 아시죠?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곱하기 100입니다. 아까 그 기업을 보시면 부채는 2,615고 자본은 2,794입니다. 이거를 이 수식에 넣어보면
부채 비율이 93.6%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채 비율은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이 300%라면 그 기업이 보유한 자본보다 부채가 3배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부채 비율이 80% 이하면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부채 비율은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앞서 이야기 드린 유동 비율 또한 100% 아래쪽에 있다라고 하면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기사 보면 흑자 도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 또한 현금 유동성이 원활치 못해 빚을 갚지 못해 흑자를 냈음에도 도산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안정성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은 HTS에 연도별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유동 비율이 어느 정도고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고 추이가 어떤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기업 안정성을 보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기업이 재무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고요. 이 이야기를 이와 같이 표현했는데요. 빚을 많이 진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신중히 생각해야 하듯이 자본에 비해 부채가 높은 기업은 이게 어떤 건지 철저하게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잘 나가는 기업은 부채를 잘 활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렛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운 포괄 손익 계산서와 재무상태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포차 씨는 올해 초 자기 돈 100원과 남의 돈 100원을 합한 200원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매출을 120 올리고 이자까지 포함한 비용을 100씩 내고 난 뒤 순수하게 남은 돈이 10원이었습니다. 요거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올해 초 가게를 개업했을 때 남의 돈 100원과 자기 돈 100원, 자산 200원. 여기는 포차, 가게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매출액을 120원 내고 이것저것 다 뺐더니 110원의 비용이 나왔고 순이익이 10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올해 말 재무상태표는 이와 같이 변화를 합니다. 이익 본 것이 내 돈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돈은 110원이 되고 자산은 21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나포차 씨가 장사를 잘 못해서 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10을 봤다라고 하면 자기 돈은 90으로 내려가고 자산은 190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이와 같은 관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재무상태표는 올해 말의 상황을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 12월 31일 말일 기준으로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이때 내가 재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올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을 나타낸 것이에요. 아까는 사진을 딱 찍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1년 동안의 영상이에요. 동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수익을 거뒀는지 1년 동안의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는 과거의 것에다가 새로운 해에 일어난 것을 보태어진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재무상태표는 지금 현재 나의 총 재산이 얼마이고 이중 빚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포괄손익계산서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를 벌어들여서 얼마를 썼고 얼마나 남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굵직굵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차후 처음 배우는 가치 투자를 통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3편 내 회사의 가치를 알고 투자합시다. 요즘 PBR, ROE 이와 같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와 같은 투자 지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